비명 한 번이 300명을 죽였습니다. 1921년 미국 털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명이 한 번 울렸고 그 도시의 흑인 거주지 35블록이 통째로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비명의 주인공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가짜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100년 동안 감춰진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한 명은 비명을 유발한 흑인 소년이고 한 명은 비명을 지른 백인 여성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학살이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가 거의 다 틀렸기 때문이에요. 100년 동안 한 사람은 가해자라 불렸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2021년에야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자, 시작합니다. 1921년 오클라호마주 털사. 이 도시에는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린우드 지구라는 곳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 병원, 학교, 교회가 다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 오클라호마 석유붐을 타고 흑인 사업가들이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죠. 흑인이 이렇게 잘 사는 곳이 당시 미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백인들도 놀랄 정도로 번성한 거리였어요. 당연히 이걸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 전국적으로 인종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KKK는 이 시기에 세력을 무섭게 불리고 있었거든요. 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도시였지만 그 밑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흑인이 성공하면 할수록 백인들의 불안과 시기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딕 롤랜드라는 19살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구두닦이였어요. 백인 전용 구두닦이 가게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1921년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공휴일이었어요. 롤랜드는 다운타운에 있는 드렉셀 빌딩이라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왜 탔느냐? 이 건물 꼭대기층에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당시 짐크로법 때문에 흑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이 근처에서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 이게 1921년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라 페이지라는 21살 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엘리베이터 걸이었어요.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금처럼 버튼만 누르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버를 직접 조작해서 층을 맞춰야 했고 급정지나 흔들림이 잦았어요. 두 사람이 단둘이 그 좁은 공간에 탔습니다. 1921년 미국 남부에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명이 울렸어요. 뭐가 일어난 건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1층에 있던 상점 직원이 롤랜드가 뛰어나가는 걸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롤랜드를 그날 체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롤랜드는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5월 31일 오전 경찰이 롤랜드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들고요. 롤랜드는 저항 없이 연행됐고 털사 카운티 법원 청사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심각하지만 아직 학살은 아니잖아요. 학살의 진짜 도화선은 그날 오후에 찍힌 신문이었습니다. 털사 트리뷴. 이 신문의 전역판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엘리베이터에서 소녀를 공격한 흑인을 체포하다. 기사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롤랜드가 페이지의 옷을 찢었다고 썼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문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설면에는 더 끔찍한 제목이 실렸다고 전해져요. 오늘 밤 흑인을 린치하라. 이 사설은 현재 원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 페이지를 뜯어냈거든요. 증거를 없앤 겁니다. 이 기사가 배포되자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무장한 백인들이 법원 청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는데 밤이 되자 수천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롤랜드를 끌어내서 린치하겠다는 거였죠. 맥컬로 보안관이 버텼습니다. 건물 옥상에 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한 부하 6명을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추고 계단 상단에 바리케이트를 쌓았어요. 직접 건물 밖으로 나가서 군중에게 해산을 요구했지만 야유만 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그린우드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흑인 참전용사 수십 명이 무장하고 법원 청사로 왔습니다. 보안관을 돕겠다고요. 보안관은 고맙지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문제는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약 250명 규모의 무장한 흑인들이 다시 법원 청사에 도착했을 때 백인 군중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누군가가 권총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총성이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열렸어요. 백인 폭도들은 무기고를 털어 총기를 확보했고 그린우드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 봅시다. 이 이야기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경찰은 사건 당일인 5월 30일에 현장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롤랜드를 그날 바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피해자라고 알려진 사라 페이지가 경찰 진술에서 롤랜드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면 당일 현장 체포가 당연하잖아요. 경찰조차도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이 나가고 나서야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여론이 움직인 거죠. 두 번째 의문, 트리뷴 기사는 롤랜드가 페이지의 옷을 찢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요. 신문이 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흑인을 린치하라는 사설은 원문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진짜 선동의 핵심 증거가 누군가에 의해 소멸된 거예요. 세 번째 의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1921년 9월, 학살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사라 페이지가 카운티 검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딕 롤랜드에 대한 모든 혐의가 공식 기각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정말로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왜 직접 기소를 취해야 할까요? 300명이 죽고 도시가 불타버린 뒤에 말이에요. 역사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해석은 이겁니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거나 급정지하는 순간 롤랜드가 균형을 잃고 페이지의 팔을 잡거나 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놀란 페이지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롤랜드는 즉시 뛰쳐나갔을 겁니다. 1921년에 백인 여성과 단둘이 좁은 공간에 있다가 비명이 들렸다. 흑인 남성에게 이건 곧 죽음이었거든요. 도망치는 게 당연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뛴 거예요. 그런데 이 30초짜리 사고가 신문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 조사하면서 좀 화가 났거든요. 신문 기사 하나가 사실을 이렇게까지 뒤틀 수 있다는 게요. 페이지 본인은 폭행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문이 마치 끔찍한 범죄가 벌어진 것처럼 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 하나에 도시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0년 만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사라 페이지라고 불렀던 그 여성, 사실 그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100년 동안 역사책은 그녀를 사라 페이지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2021년, 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퍼블릭 시크릿 센터라는 연구단체의 랜디 홉킨스가 추적을 시작합니다. 변호사이자 역사연구원인 이 사람이 혼인신고서, 이혼 기록, 인구조사 자료를 교차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밝혀냅니다. 사라 페이지의 본명은 사라 엘리자베스 비버, 아칸소주 시더 타운십 근처 농가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누구인지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결혼 기록과 인구조사 자료와 거주지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본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사라 비버의 삶을 추적하면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8살에 네브래스카 출신 도구법자와 첫 결혼을 했어요. 2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 다음 레이먼드 페이지라는 남자와 재혼했는데 이 결혼도 곧 끝났어요. 이 두 번째 결혼에서 페이지라는 성을 갖게 된 거예요. 21살에 이미 2번 이혼, 미주리주에서 무직 하숙인으로 살다가 혼자 털사까지 와서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1921년에 2번 이혼한 젊은 여성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파지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요. 이 여성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딕 롤랜드,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지미 존스였습니다. 태어난 곳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1908년경 오클라호마주 비니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두 자매와 함께 고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데미 포드라는 흑인 여성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양됐어요. 포드와 함께 1909년경 털사로 이주했고 양어머니 친가의 성을 따서 롤랜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했어요. 19살 고아 출신 구두닦기 소년. 이게 우리가 100년 동안 가해자라고 불렀던 사람의 실체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번 이혼한 21살 여성과 고아 출신 19살 소년. 이 두 사람은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에요. 둘 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이걸 끔찍한 폭행 사건으로 만들었고, 군중이 이걸 린치의 명분으로 삼았고, 결국 도시 하나가 불탔습니다. 이 이야기의 나쁜 사람은 딕도 사라도 아니었습니다. 학살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 6월 1일 새벽, 법원 청사 앞에서 시작된 청격전이 그린우드 전체로 번졌습니다. 백인 폭도들이 무기를 들고 그린우드에 들이닥쳤어요.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전이 되자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계엄령을 선포했고 주 방위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주 방위군은 폭도를 막은 게 아니라 흑인 주민 약 6천 명을 보호 명목으로 억류했습니다. 35블록이 넘는 지역이 소실됐습니다. 집 1256채가 불탔습니다. 사업체 191곳이 파괴됐습니다. 흑인 병원 하나, 중학교 하나, 교회 여러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재민이 10,000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36명이지만 역사가들은 최대 300명으로 추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흑인 거리가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만 오늘날 가치로 약 4,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학살에 대해 단 한 명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포된 건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두 당사자는 어떻게 됐느냐? 딕 롤랜드는 학살 다음 날인 6월 2일 맥컬로 보안관과 부보안관 클리버의 호의를 받으며 기차로 털사를 떠났습니다. 캔자스시티 방향으로 갔다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한 번, 성명 한 줄,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리건주 포틀랜드 전화번호부에 비슷한 시기 리처드 롤랜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침대 공장 직원이었다는데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오리건 부두에서 산업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떠돌지만 사망 증명서도 부고 기록도 없어요. 사라 비버는 학살 이후 드렉셀 빌딩 바로 옆 건물의 관리인 프레드 브루이즈와 결혼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1967년에 사망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 페이지가 아니라 사라 비버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죽고 54년이 지난 2021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평생 그랬으니까요. 이 사건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부터 털사시가 오클라홈 묘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기 이상의 무명 시신이 발굴됐어요. 2024년에는 DNA 분석과 계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희생자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C.L. 데니얼이었어요. 2025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학살의 마지막 생존자 바이올라 포드 플래처는 2021년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107살이었어요. 그녀는 7살 때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남성들이 총에 맞는 것이 여전히 보인다고요. 거리에 시신이 널린 것을 본다고요. 연기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요. 비행기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요. 2024년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생존자들의 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플래처는 이후 11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6월 털사 최초의 흑인 시장 먼로 니콜스가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기금, 역사보존기금, 장학금이 포함됐지만 생존자 개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921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마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발을 밟거나 팔을 잡은 정도의 우발적인 접촉. 그런데 그 30초가 신문을 타면서 도시 하나를 불태웠고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딕 롤랜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라 비버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한 사람은 가해자라 불렸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비극을 만든 것들, 과장 보도를 한 신문, 린치를 선동한 군중, 인종분리를 당연하게 여긴 사회, 이것들은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블랙 월스트리트는 부분적으로 재건됐지만 1960년대 도시 재개발과 고속도로 건설로 다시 한번 해체됐습니다. 지금은 그린우드 문화센터와
존 호프 프랭클린 화해공원 같은 역사 공간 몇 곳만이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흑인 거리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30초. 그 짧은 순간은 신문의 거짓말을 타고 군중의 분노를 타고 100년의 침묵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살의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명 한 번에 300명이 죽고 도시가 불타고 두 사람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 이야기.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날 트리뷴이 그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힘에 휘말렸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보여주는 역사.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